안녕하세요. 문화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유진 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온일에 관한 내용은 느릅나무 아래 욕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밤으로의 긴 여로는 작가 유진 온일의 자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경에 집필이 완성된 희곡이지만 특이하게도 작가 사후인 1956년에 발표된 작품이죠. 이는 작가 자신이 생전에는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 놓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 스스로도 이 작품을 피와 눈물로 점철된 오랜 슬픔의 연극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워낙에 시종일관 어두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나 관객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희곡이죠. 작가는 사후에 이 작품으로 4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타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타이런 가족은 중견 배우인 60대 남편 제임스와 가정주부 50대 아내 메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로 구성됩니다. 이들 4사람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8월의 어느 날 아침, 타이런 가족은 식사를 끝내고 제임스와 메리는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에드먼드를 걱정하죠. 신경 과민을 겪고 있는 메리는 에드먼드의 건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임스는 아내를 위로합니다. 한편 제임스는 맏아들 제이미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벌써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이 마뜩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제이미는 10살이나 어린 에드먼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버지의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이미는 제이미대로 인색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부자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날 아침 식사 후에도 제임스와 제이미는 별것도 아닌 일로 언쟁을 벌이고 에드먼드는 그들의 싸움을 보기 싫어 화를 내며 거실에서 나가버립니다. 메리는 에드먼드의 병이 단순한 여름 감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당시로서는 심각한 병인 폐결핵이었고 제이미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알리려는 것을 제임스가 눈치를 줘 말리죠. 메리가 자기 방에 올라간 사이에 제임스는 제이미를 야단치고 제이미는 아버지가 인색하게 실력 없는 의사에게 에드먼드를 맡긴다며 비난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제이미는 아버지가 돈을 아껴 땅을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제임스는 아들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방탕하게 산다고 맞비난하죠.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메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은 언쟁을 그칩니다. 제임스와 제이미는 도망치듯이 사라지고 그때 에드먼드가 등장해 메리와 대화를 나누죠. 메리는 아들에게 자신이 너무나 외롭다고 토로하고 에드먼드는 어머니를 위로하다가 낮잠을 좀 자라고 권하고는 제이미를 찾아 사라집니다. 잠시 후 1시가 되기 조금 전 시각, 에드먼드는 책을 읽고 있는데 형인 제이미가 나타나죠. 제이미는 에드먼드에게 어머니를 혼자 두면 어쩌냐며 비난을 하는데 에드먼드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지나친 감시를 답답하게 느낀다고 대꾸합니다. 사실 메리는 과거에 병을 앓은 적이 있었고 그때 진통제로 모르핀을 투약한 이후에 거기에 중독되어 있어 가족들이 걱정을 하며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메리가 등장하고 두 아들과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는 은연중에 남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점심이 준비되어 제임스도 돌아오고 4식구는 함께 식사를 하죠. 식사 후에 메리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남은 3부자는 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에드먼드가 의사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자기 방으로 간 사이 제임스와 제이미는 에드먼드의 병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제임스의 인색함을 주제로 말싸움을 벌이죠. 제이미와 에드먼드는 함께 의사를 만나러 가고 남은 제임스와 메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그들 사이에는 유진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등을 들먹이며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제임스도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날 저녁 메리는 하녀 캐슬린에게 자신의 옛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녀는 수녀가 되려고 했지만 제임스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며 그때 수녀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내비치죠. 잠시 후 제임스와 에드먼드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에드먼드는 어머니 메리에게 자신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리는 에드먼드의 병세가 생각보다 깊은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이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질투하여 벌인 일이라며 비난하죠. 에드먼드는 도저히 이처럼 우울한 분위기의 집안에 있을 수 없다며 집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날 저녁쯤에 제임스는 혼자 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에드먼드가 술에 취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오죠. 에드먼드는 아버지에게 그의 인색함 때문에 어머니가 과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모르핀에 중독되었다며 비난합니다. 제임스와 에드먼드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이미가 나타나 메리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통에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때 반 이상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메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자신이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제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울하게 꺼내고 나머지 가족들은 얼어붙은 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런 일가는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타이런 일가의 모습은 희곡을 읽어가면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서로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런 일가의 네 가족, 제임스, 메리, 제이미, 에드먼드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을 탓하죠. 이들의 불행을 야기한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메리의 모르핀 중독과 이로 인한 신경과민, 에드먼드의 폐결핵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 정도로 서로를 증오하고 비난할 정도로 불행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불행의 원인으로 일단 가장인 제임스의 지나친 인색함을 지목할 수 있는데 그는 아내 메리가 처음 병에 들었을 때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비용을 싸게 받는 의사에게 아내를 맡겨 병을 키웁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에드먼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원을 고를 때도 비교적 싼 주립 요양원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이죠. 제임스가 이처럼 가족들에게 인색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긴장과 불안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아내의 긴장과 불안, 아픔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의 결여가 비단 제임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가족의 진정 불행한 점이죠. 특히 장남 제이미의 경우에 어머니 메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핀을 투약하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메리 등 가족들도 제임스가 왜 땅에 집착하고 인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제임스가 가끔씩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 가족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말았고 평안해야 할 가족들의 식사 자리마저 긴장을 풀 수 없는 자리가 되고만 겁니다. 메리는 점심 내내 그들과 함께 앉아있느라 지나치게 긴장했던 듯 다시 끔찍한 신경과민 상태로 돌아가 있다. 결론적으로 타이런 일가의 이 숨막히는 불행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각자의 관점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고 비난과 원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다음으로 땅과 집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과민 증상을 보이고 모르핀에 중독되어 괴로운 삶을 사는 메리의 삶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메리의 이야기를 통해 추론해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피아노를 즐기는 감수성 많은 소녀였고 수녀가 될 생각까지 했던 신앙심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메리는 당시 젊고 매력적인 배우였던 제임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모든 꿈을 접은 채 그와 결혼하죠.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거의 초반부터 불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임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호텔을 전전하며 가정생활을 꾸리죠. 제임스를 따라 메리도 이곳저곳 호텔방을 따라다녔고 이런 잦은 거주 환경의 변화가 그녀에게 있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하게 한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임스는 메리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돈이 생기면 부동산 업자인 맥과이어를 통해 땅을 사 모으는 데 급급했고 작품 속에서 이런 제임스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도 여름 별장인데 별장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집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죠. 메리는 아들들과의 대화에서 땅에만 관심이 있고 집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땅 살 돈은 항상 있으면서 나에게 진짜 집을 줄 여유는 없나 보더라. 그런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이 작품의 마지막 막에서 정신이 나간 메리가 제임스와의 첫 만남을 우울하게 회상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땅이나 집이나 모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일 뿐인지 모르지만 이 작품에서 땅과 집은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르죠. 땅의 경우 성공에 대한 제임스의 강한 열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의 경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는 가정 대신에 성공을 쫓는 삶을 선택했고 60평생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안타깝게도 타이런 집안 식구 모두의 불행이었죠. 현실에서도 가정을 희생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집은 염두에 두지 않고 땅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가족들의 비참한 고통을 야기한 제임스의 모습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더 숨막히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간적 배경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은 희곡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희곡들과 달리 장소가 타이런 가족의 집 거실로 고정되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등장과 퇴장을 통해 저택의 테라스에 나간다든지 집안의 식당이나 다른 방으로 또는 시내로 외출을 갔다 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긴 하지만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거의 고정되어 있죠. 이 고정된 한 지점에서 인물들은 계속 만나고 부딪혀야만 하고 피하고만 싶은 갈등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제임스, 메리, 제이미, 에드먼드 등 타이런 가족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이 숨막히는 이 저택을 떠나고 싶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작가 유진 오닐이 이 작품의 배경을 한 지점에 고정한 이유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린 모두 벗어내려 하지만 인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메리의 말이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어쩔 수 없이 늘 인생의 문제 앞에 되돌아와 직면해야만 하죠. 절대로 변화를 주지 않는 이 작품의 고정된 공간은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관객들에게 숨막히는 짓눌림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고정되어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배경 묘사에서 색감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무채색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죠. 작가는 배경에 대해 상당히 드라이하게 기계적인 묘사만을 함으로써 이 가정의 분위기가 결코 따뜻하거나 부드럽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설 때 그것으로부터 받는 감정을 너무나 잘 드러나게 한다는 생각이 들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배경은 냉엄한 인생의 현실 앞에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공간 같습니다. 이를 창조해낸 유진 온이라는 작가의 천재성이 사뭇 놀랍게 느껴지죠. 여기까지 밤으로의 긴 여로 줍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숨막히는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희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